부동산 투자로 3년 만에 월세 1,000만 원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인데 청울님은 어떻게 이런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현재 2장의 등기 권리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한 장이 더 발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5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아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 수집가입니다. 저는 독서 수집품을 하나씩 요즘 다시 꺼내서 읽어보고 있는데 이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0년 초반에 서울에서 실거주 아파트 한 채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이 책을 읽어보았고 2021년 뜨거운 부동산 시장을 경험한 후에 다른 부동산 강의를 듣고 이상한 투자를 2건 진행을 했습니다. 충청남도 소도시 투자를 했고 경기도 외곽 지역의 신축 아파트 투자를 했습니다. 2개 다 모두 신축 아파트이긴 합니다. 제가 만약 이 책에서 청울님이 말한 원칙을 지켰다면 이런 투자를 했을까요? 절대 이런 투자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이 책을 읽지 않더라도 영상으로 살펴보고 나서 관심이 생긴다면 한번 직접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 내용을 5가지 핵심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부동산 투자를 왜 했는지. 그리고 둘째,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셋째, 구체적인 투자 방법은 무엇인지. 넷째, 투자 직전에 점검해야 할 질문은 무엇인지. 다섯째, 저자의 마인드는 무엇인지.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제가 스프레드시트를 직접 만들어서 그 인허가 물량을 살펴보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어떻게 찾으셨나요? 투자, 부동산 투자, 아파트 투자, 경제적 자유 이런 것들을 찾다가 알고리즘을 이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나요? 저자는 자신이 열심히 사는 그런 무대는 내가 만든 무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대체 내 인생의 대본은 누가 쓰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향해 나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 투자자, 소액을 투자하고 월세를 받는 부동산 투자자의 삶이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소액 투자와 월세를 받는 삶이라니요. 때마침 저자가 퇴사한 시기가 부동산 투자의 황금기였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미국의 부동산과 금융시장이 크게 주저앉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 때 한국의 부동산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버블로 인해서 버블이 당연히 꺼졌고 경매 물건을 적절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자는 소액이라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부동산 경매로 접근을 합니다. 네, 경매 수업을 수강을 했네요. 경매 수업을 듣고 직접 현지로 달려가서 임대료, 낙찰가 이런 것 등을 조사를 합니다. 지방 임장의 경우에는 2박 3일이 걸리기도 했고 몇 달간의 검증 기간을 거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임대 수익률이 높은 지방의 소액 아파트에 집중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시세 차익이 목적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어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게 되는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타이밍이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라고 저자는 강조를 합니다. 즉, 공급량에 의해서 집값은 좌우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죠. 자, 복잡하게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거를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40만 채의 주택 신규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과 비교하면 인구 유입 지역은 약 1%의 주택 신규 수요, 정체 지역은 약 0.7에서 0.8%의 주택 신규 수요가 있다고 어림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의 인구가 35만 명이라고 했을 때 이 지역은 인구 유입 지역에 해당하므로 매년 3,500호 정도의 신규 수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중에서 아파트는 40만 채 주택 중 70%에 해당하고 이는 약 28만 채 정도의 규모입니다. 5천만 인구와 대비해 본다면 약 0.56%라고 볼 수 있죠. 수식으로 정리를 하자면 1% 곱하기 0.7 또는 0.7에서 0.8% 곱하기 0.7 이렇게 한다면 약 0.6, 0.49에서 0.56 또는 0.7% 정도의 신규 주택 수요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말이 어렵지 뒤에서 제가 직접 스프레드시트로 정리한 걸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영상 후반부에 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경기도는 인구의 0.6%,
서울은 인구의 0.5% 정도의 아파트 신규 수요가 있다라고 저자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저자는 활용을 합니다. 부동산 정보는 다양한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국토교통부의 통계 누리에서 연도별 아파트 인허가 실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직접 확인하기가 불편하니 제가 한번 그 스프레드시트로 정리된 내용들을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지인입니다. 이 부분은 저자가 말한 부분은 아니지만 저자가 말한 사이트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 즉 인허가 물량에 이어서 아파트가 착공하고 그리고 완공이 이루어지고 나서 입주를 하게 되죠. 그럼 그 입주한 물량을 연도별로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부동산 지인에 가면 이 내용들은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즉 4계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겨울이겠네요. 자, 매매가와 전세가, 즉 전세와 매매가가 근접하면 4계절의 초입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청울림은 2년 뒤 공급 물량을 늘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년 뒤 공급 물량을 파악하라는 말은 전세 만기가 되었을 때 그때 역전세가 날 것인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는 말이죠. 제 경험을 돌이켜 본다면 공급 물량 이거 매우 중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규모가 작아지면 공급 물량은 가격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이며 투자자를 리스크에 노출시킬 수도 있는 요소입니다. 이런 예상하기 어려운 변수를 고려해서 자금은 늘 보수적으로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들어가야 될 자금은 각종 세금에서부터 부동산 수수료, 복비라고 하죠. 네, 이런 비용들 또 그리고 전세가 예상처럼 잘 빠지지 않을 경우에는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도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늘 보수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자는 투자 원칙으로 7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한번 가볍게 살펴보죠. 먼저 금매입니다. 여러분들도 금매를 좋아하실 텐데요. 시세에서 1,000만 원 이상 빠진 금매만 산다고 합니다. 저자는 주로 소액 부동산을 취급한다고 했으니 1,000만 원 정도의 조정은 아주 매력적인 수준의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실거주 여건도 매우 중요합니다. 뭐 교통, 학군, 상권 이런 것 등을 언급을 했지만 저는 여기에 일자리 접근성과 환경, 즉 공원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스스로 살고 싶은 지역을 투자처로 선택을 해야지 지속 가능성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가율은 80%, 갭 가격은 3천만 원에서 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선뜻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는 지역, 그런 단지일 수도 있겠네요. 서울에서는 갭 가격 3천만 원? 네, 어림없는 그런 숫자죠. 그리고 대형 평형이 아닌 소형 평형을 선호한다고 했고, 방도 2개가 아니라 3개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임장을 다녀보면 같은 20평형이라고 해도 방이 2개, 3개, 이거에 따라서 공간 구성과 주거 패턴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형 평형, 그리고 방 3개라는 필터에 저는 적극 공감을 했습니다. 전세 물건이 부족한 지역은 어떤 의미일까요?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가는 상승하면서 매매가가 눌려 있다면 전세가율이 80%까지 상승할 수도 있겠네요. 15년 이하 아파트, 네, 15년 이하 아파트, 그리고 더 오래되었다면 올수리 물건,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아파트는 살면서 끊임없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중고차도 일정 키로수를 채우면 급격하게 고장이 나는 것처럼 아파트 또한 연식이 늘어나면 수리해야 할 부분도 늘어납니다. 뭐 누수 때문에 해야 하는 뭐 창틀 코킹 작업에서부터 우수관 누수, 난방 배관과 분배기, 창틀 단열 문제, 돈이 들어갈 부분은 수없이 많습니다. 네, 실투자금 2천만 원 이하 필터는 상당히 도전적인 조건이라고 봅니다. 실거주 여건 등을 고려하고 아파트 연식도 함께 고려한다면 매매가, 전세가, 네, 매매가, 전세가 또한 벌어져 있겠죠. 뭐 여러분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아파트 연식도 15년 이하라면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 기회는 찾는 사람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돈을 버는 공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책에서는 총 5가지 공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저평가된 여러 지역에서 두 번째, 임대 수익률이 높고 그리고 작고 가벼운 물건을 셋째, 레버리지, 전세 또는 대출을 말하겠죠? 를 활용을 해서 실투자금 최소화로 넷째, 월세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면서 다섯째, 시세 분출이 있을 때까지 보유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 쉽죠? 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저평가된 여러 지역이라는 부분에서 포기해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평가된 지역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죠.
청울님은 저평가와 여러 지역이라는 필터를 걸었는데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인구수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즉, 인구수가 50만 명 이상은 되어야지, 그래야지 공급량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수가 50만 명 이상이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라면 공급량에 따라서, 물론 공급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집값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그리고 인구수가 50만 명 이상이라면 그래도 큰 영향은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 수익률이 높고 가벼운 물건은 현금 흐름 측면에서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버리지는 뭐가 있을까요? 레버리지는 당연히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금리 대출, 전세금 이런 것 등이 레버리지로 활용될 수 있는 항목인데,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역전세나 대출금리 상승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월세로 받는 현금 흐름은 시세 분출 시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월세로 받는 수익률은 잘 나와야 4% 초반이고 대도시 권역에서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대부분 2, 3%에 불과합니다. 만약 4% 후반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월세를 주게 된다면 역마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는 셈입니다. 따라서 급매로 물건을 잡거나 임대 수익률이 5에서 6%가 나오는 단지나 지역을 발견하는 일이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투자 직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당신은 이곳에 투자한 이유를 명확히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을 다 했습니까? 당신은 끝이 막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은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모두 점검했습니까? 부동산 투자는 단위가 매우 크고 한 번 실수하면 수습하는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021년 부동산 상승장에서 지식산업센터, 신도시 상가, 생활용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매수해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여러분의 투자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투자했던 신도시 외곽지역 및 지방의 신축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투자한 이유를 명확히 말할 수 있었지만 제 관점을 보충하는 자료만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약을 하면서 그 지역의 부동산을 방문해보지도 않았고 현장의 분위기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저는 경제적 자유와 함께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과 나의 전문 지식을 나누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책에서도 저자는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 위에 있는 이미지,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이미지 모두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이미지 생성 도구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을 때 이 모습을 한번 이미지로 만들어서 잘 보이는 곳에 둔다면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다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안전지대와 확증 편향에 대한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때 편협한 사고, 고정관념, 확증 편향은 방해 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입주 물량에 대한 스프레드시트 사용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공유드리는 이 아파트 인허가 데이터 정리 스프레드시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트는 총 4개의 탭이 있습니다. 인허가 물량, 그리고 인허가, 인구, 미분양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인허가, 인구, 미분양 이 데이터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여기서 보시면 이 노란 색깔 탭, 이 부분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을 조회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전체 지역의 아파트 2004년 전체 지역 아파트는 40만 4,878건이 인허가를 받았다고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을 넣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구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지역은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놨고 여기 미분양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지역은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원하는 이 노란 색깔 탭에 원하는 지역을 넣으시면 됩니다. 먼저 서울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서울을 입력을 하면 숫자가 쭉 바뀌죠? 네, 숫자를 쭉 바뀌는 걸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인허가 숫자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인구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적정 인허가가 나옵니다. 그럼 이 적정 인허가는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네, 저는 평균을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인허가 평균은 39,000건입니다. 그리고 인구 평균은 987만 명입니다. 그러면 인구수 대비 인허가는 0.4%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서 미분양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 미분양을 보시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현재 0.4%의 인허가율은 적정한 걸까요? 평균을 고려해서 0.4%가 자연스럽게 도출되도록 만들어놨지만 이 0.4% 인허가율은 상당히 낮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적정 인허가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경기 지역은 인상적이게도 인구 증가율이 1.48%입니다. 네, 인구 증가율이 1.48%. 잘 보시면 인구가 이렇게 쭉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매년 평균적으로 1.48%씩 증가를 한다라고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허가율은 1.03%로 잡혀 있습니다. 이때 인허가율이 1.03%라고 한다면 네, 적정해 보이죠? 미분양은 생각보다 많지 않게 이렇게 나옵니다. 미분양은 1.03% 인허가율을 고려했을 때 네, 적정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다른 지역을 한번 볼까요? 네, 인천 보겠습니다. 네, 인천을 보시면 인구 증가율은 0.8%, 인허가율은 0.85%입니다. 네, 0.85%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미분양률이 네, 적정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하율 0.85% 적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충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충남은 인구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인구가 0.81% 증가를 했습니다. 인천이 인구 증가율이 0.8%였는데 인허가율이 인천이 0.8%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충남은 인허가율이 1.1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인허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양 데이터가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현상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인허가율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고 본다면 0.8%로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0.8%로 수정을 했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0.8%로 고정을 했을 때 네, 보면 상당히 많은 이 연도별로 봤을 때 많은 연도에서 공급 물량이, 인허가 물량이 너무 좀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인허가율을 수정을 했다면 네, 다시 컨트롤 Z를 누르면 원래 그 계산식대로 이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을 해보실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데 라는 결정을 내릴 때 현 시점 인허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현 시점 인허가는 데이터 링크를 걸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2024년 11월까지 나온 데이터입니다. 아파트를 탭을 보시면 네, 충남에서 인허가 22,000건이 나왔죠? 수정 인허가를 봤을 때 22,000이라면 좀 또 많은 수준이다. 이걸 0.8%로 조정을 했을 때 22,000이면 아직도 인허가가 많이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한번 그 물량을 한번 제 나름대로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스프레드시트를 한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4번으로 만들어서 이걸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일 누르신 다음에 4번 만들기, 이 4번 만들기 누르셔가지고 여러분들 버전을 만든 후에 거기서 이제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